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8월 21일 수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4년 전이죠. 그리고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2년 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신흥국 경제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잘 버텼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선진국에서 독점하고 있는 많은 부가 따라서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몇몇 경제 지표에선 신흥국이 선진국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2위로 도둠한 것도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동안 잘 나가던 아시아 신흥국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인도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요. 인도 총리 같은 경우에는 IMF에 구제금융 신청할 의사가 없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사정이 비슷한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의 원인,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밀려왔던 이 달러 자금이나 엔 자금 또 유로 자금들이 미 연준의 출구 전략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급기야 1990년 말 97년이었죠. 우리도 겪었던 외환위기가 재발될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부 경제 핫 이슈 시간에 이런 우려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부에서는요. 경제 핫 이슈 시간에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 돈을 이체하다가 돈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 수요일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 엘리시오. You can save everyone. When can I go?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최후의 시간 5일. 그곳을 점령하라. 엘리시오. 8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네, 오늘 증시 상황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 빨간 숫자를 본 거는 불과 오전장 한두 시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아시아 금융시장 불안 소식이 전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어제 좀 급락했던 것에 따른 기술적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기술적 반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아시아 증시가 여전히 맥을 못 추는 점, 그리고 일본 증시도 장 초반에는 상승해서 시작했지만 장 중반 들어가면서 이 조정으로 반락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도가 가세하면서 반등에는 실패했고, 오늘도 네. 20포인트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네, 어제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는 한 2,900억 원, 3,0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지만, 오늘은 현물 코스피에서는 1,450억 원, 그리고 선물에서는 11,800계약 정도 대규모 매도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일단은 이 동남아시아의 이머징 국가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응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미국 통화정책의 향방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에서 자본시장에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아니면 시작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만 놓고 보게 되면 오늘 장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해외 시장도 불안정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3.75원 정도 하락했으니까, 네. 원화가 강세를 갔으니까, 네. 환율만 놓고 보게 되면 글쎄요. 우리나라는 좀 안전지대 아니냐,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 5월 말에 이 QE 조기 종료설이 나온 이후로 전 세계 금융시장의 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의 환율은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주가는 더 많이 빠지는 모양새이니까, 제 생각에는 어쩌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QE 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시점에 QE 종료가 시작되느냐라는 것보다 지금이 시작되고 있다고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만 하락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도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117원이 아니라 1120원대로 막 돌파를 해야 되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달러 환율은 1117원으로 오히려 80전 정도 떨어졌고 일본 엔달러 환율도 97엔 11 정도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아시아의 이런 시장에 대한 우려가 너무 지나친 과민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속되게 표현하면 될 나라, 안 될 나라를 먼저 구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위험할 때 어디부터 돈을 뺄 것인가라고 보면은 가장 불안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부터 돈을 빼는 게 인지상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또 외환 보유고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넉넉지 않기 때문에 뭐 가장 먼저 돈을 빼고 싶은 나라다라고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라부터 공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이면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뭐 상대적으로 외환 보유고나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다른 이머징 국가보다 안정적이니까 뭐 구태여 우리나라 자산은 미리 빨리 팔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이 환율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뭐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하기사 인도를 가만히 놓고 보면 인도 경제가 2,800억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지만 당장 내년도에도 한 2,500억 달러의 이 재무성 채권을 갖다가 그러니까 인도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예. 보니까 상당히 좀 단기 자금에 쫓기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뭐 우리가 기억하기 싫지만 1997년도에 겪었던 뭐 이머징 국가들의 이 외환 위기 이런 네. 것들이 다 결국은 단기 자금과 장기 자금이 매치가 안 됐던 것이고 외환 보유고도 없었고 이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던 결과물이 결국은 IMF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인도나 인도네시아가 다시 겪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인도부터 먼저 엄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나라는 뭐 자유롭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덜 곤경에 처할 것이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장 정말 힘들게 개미들도 버텨가고 있고 기관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중에서 한 나라가 외환위기로 치닫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외환위기로 치닫는다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 잔잔한 파도들이 아마 말레이시아나 태국까지 넘어갈 개연성은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마 8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을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이제 말레이시아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네. 태국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위험지표 중에 하나인 CDS 프리미엄도 뭐 2010년, 11년 이 소버린 리스크 유럽의 위기 때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 동남아 지역들은 조금 더 괴롭힐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이런 동남아 쪽의 외환위기와 같은 문제가 시장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감안하고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정 씨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제 이 거래일 남았다 봐야 되는데요. 오늘 밤, 내일 밤 뭐 여전히 이벤트가 많습니다. 이제 미국 FOMC 공개 시장의 의사록도 발표가 나와야 되고요. 예. 중국과 유럽의 이 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 이제 PMI 지수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잘 나와주면 시장이 좀 안도랠리, 뭐 기술적 반등은 이어가겠지만 시장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은 시장이 좀 더 버거워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어제 오늘 50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주식을 산다라는 개념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시장을 접하시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수익률을 보호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장과 함께 오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또 전월세 이야기인데요. 네. 좀 28일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번엔 기대 좀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이게 사실 뾰족한
부족한 수가 있었으면은 뭐 이미 썼겠죠. 네. 근데 이게 참 워낙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단순히 전월세 시장만 경색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매매 시장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당정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지금 당정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28일 날 글쎄 어떤 대책이 나올지 참 뾰족한 뭔가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일단 좀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였죠. 당정이 긴급하게 모여가지고 이 종합대책을 28일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방안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큰 골자는 이런 겁니다. 일단은 지금 전세 수요라는 게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집을 사지 않고 자꾸 그냥 전세에 눌러 있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전월세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좀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전월세 세입자들이 이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이 자금 지원을 늘리는 것, 이 크게 아마 세 가지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매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완화. 양도세 중과세를 좀 완화하게 되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팔려고 내놓을 것이고, 그럼 이제 살 수 있는 기반이 좀 넓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도 나오고 있고,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제 민간 임대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이 임대 물량, 임대 아파트들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즉 그런 쪽의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쪽에서는 이제 전월세 대출에 대한 금리 혜택을 좀 더 주는 문제, 또 세입자에 대한 소득 공제 문제 이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야권이나 이쪽에서는 근본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계약 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세입자가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주는 방안. 근데 다만 이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이 시장 가격을 이제 인위적으로 묶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 이제 그 한도를 정해놓고 이 이상은 못 올라가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완강히 지금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수용을 하고 뭐 양도세 중과세 완화 이런 문제를 좀 풀어주는 쪽 뭐 이런 식의 뭐 빅딜 얘기도 이제 전부터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뭐 빅딜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주고받기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차제의 어떤 그냥 단순히 자금 지원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시장에 정부가 너무 강하게 개입하는 것이 과연 또 옳은 것인지 그렇다고 또 이걸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뭐라고 확신이 안 섭니다. 이게. 근데 저는 요새 생각에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말이죠. 사실 이 국토해양부였습니까? 그때 이 주택 건설 담당하던 분들이 이쪽에서 너무 4대강 쪽에만 집중을 하질 않았나. 주택의 공급 문제 27번인가 8번 주택 경기 부양 정책 내놨었죠. 이명박 정부에. 그런데 하나도 써먹은 게 제대로 된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누적돼 왔는데 이 정부나 당에 있는 분들이 누구 탓, 내 탓, 남 탓하지 말고 이거를 국가의 먼 장래로 보고 인구의 구조 변화라든지 이런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요인을 좀 중장기적으로 찾고 국민들을 좀 설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단순히 주택만의 문제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이 전세만 하더라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임대 형태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달 임대료를 내는 이제 월세 방식이 이제 보편적인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왜 이 전세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고 월세로의 이전이 잘 안 되느냐.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세나 월세나 기회비용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 매달 월세 같은 경우에는 매달 임대료를 내는 것, 매달 지출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사교육비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매달 사교육비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또다시 고정적인 비용으로 임대료를 내야 된다. 이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단순히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의 문제, 지역 간의 어떤 격차의 문제 이런 게 아주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들끓고 있는 전월세 시장을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좀 더 긴 안목으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신혼집 마련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는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참 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요즘 예. 뭐 그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는 게 뭐 그렇죠. 취업 문제, 집 문제 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맞물린 건데 이번에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의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남자들이 그 남성들 정년기에 들어가 있는 남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 구입 또 결혼 자금 문제 이게 가장 컸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다음에 취업 문제 뭐 이런 게 있고 예. 여성들은 이제 뭐 육아 문제라든가 아무래도 집은 남성들의 목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정년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육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제일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이 주택 문제가 그죠. 예산 문제가 아니네요. 자, 네. 또 그런 와중에 이 수백억 대의 재산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요즘 세금 체납 문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세수 부족이 되고 자꾸 지하경제 양상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세금 안 내는 사람들한테 정말 샅샅이 주전에서 정말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하는 그런 방안 얘기가 요즘 많이 거론이 되는데 네. 사실 뭐 세금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내야 될 공과료 중에 특히 이 건보료,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안 내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러는데요. 예. 정말로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예.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 중에도 상습적으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네, 이 오늘 몇 가지 예가 이제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서울 강남에 사는 권모 씨 같은 경우는 2010년 4월부터 금년 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2,070만 원을 체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역가입자겠죠. 예. 근데 체납한 기간 동안에 해마다 두세 차례씩 모두 10번에 걸쳐서 외국을 드나들었고요. 예. 확인을 해봤더니 이 사람의 재산은 무려 104억 원에 달한다. 아이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이구.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또 건강보험료 5천만 원 정도를 체납한 한모 씨 같은 경우도 예. 122억 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몇백억 원대 재산을 가지고 예. 해외여행을 수시로 드나들면서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건보료를 내지 않는 이런 일부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인데 네.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은 올 7월 현재요.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지역 가입자가 총 152만 세대고 연체가 1조 9천억 원인데 네. 장기 체납자의 4% 체납자 가운데 4% 정도는 올해 들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해외를 다녀왔고 무려 30번 이상 외국을 드나든 장기 체납자도 200세대가 넘는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예. 이 건보료도 세금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누군가 내지 않으면은요. 예. 결국 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내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의료의 질에 차질이 생기고 선량한 특히 이제 월급이 투명하게 노출이 되는 예. 이 직장 가입자들만 또다시 예. 이 유리지갑이냐 뭐 봉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격하게 정말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엄격하게 이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사회 뭐 단순히 건보 재정, 국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한 회피이기 때문에 사회 기강 차원에서라도 좀 정부가 좀 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승철 부장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이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융 사기가 속출하고 있답니다. 주의해야 될 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그 누구보다도 글로벌 경제 소식도 전해드리고 국내 경제 소식도 전해드리고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는 늘 또 제가 방송 시작 전에는 늘 IMF에서 보내주는 이 모닝프레스라고 하는 요약된 주요 이슈들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 남미의 부채 위기, 채무 위기,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서 이런 소식들을 그냥 단순히 전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될지도 같이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궁금하신 점도 묻고 그래서 많이 격려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들 방송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 웹사이트는 곽수종 YTN 생생경제로 오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SK텔레콤.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 엘리시오. You can save everyone. When can I go?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최후의 시간 5일. 그곳을 점령하라. 엘리시오. 8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를 거래를 통해서도 금융 사기를 많이 당한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원장이신 임종인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수님? 예, 그동안 이제 전자금융 사기가 가장 빈번한 것이 파밍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파밍은 이제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그 PC에 악성 코드가 깔려서 제가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농협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하면 그게 찾기 해서 이게 농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악성 코드가 정해진 가짜 사이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유사해서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기다가 뭐 공인증서 비밀번호라든지 보안카드 번호라든가 알려주죠. 예.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사이트로 들어갔는데 이 악성 코드가 잠복하고 있다가 그 정상적인 사이트로 들어가면 보안 모듈이라는 게 작동하는데 이 보안 모듈이 작동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보안 모듈이 작동 안 하니까 각종 뭐 여러 가지 비밀번호 같은 걸 다 해킹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은행 사이트에서는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면 보안 모듈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상이 없는가 살피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 은행에는 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가짜 정보를 보내요. 그러니까 은행도 정상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본인도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하겠네, 그죠?
그렇죠. 이게 6월 달부터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네. 6월, 7월 보면 한 70건 이상 발생하고 피해액도 6억이 넘고, 네. 이게 최근에도 2,700만 원 인출된 사건도 있고,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예. 지금 보안 모듈을 말씀해 주셨는데, 메모리 해킹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갖다가요. 예. 메모리 같으면 보통 저장하는 용량을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메모리 해킹이라고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저장하는 메모리가 아니라 예. 우리가 이게 일단 그때그때마다 작동하는 예. 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의미에서의 메모리고요.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각종 키보드를 통해서 인증서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걸 치면 예. 그것이 그 메모리에 올라가면서 그것이 인터넷을 타고 은행 사이트로 가는데 예.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해커가 악성 코드를 통해서 해킹을 해가는데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은행은 전혀 알아챌 수 없게 만드니까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이 굉장히 지능범인 것이 예.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인터넷 뱅킹이 종료가 되면 예. 지난번에 물어봤던 보안 카드 번호를 다시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예. 똑같은 걸 갖다가 예. 그 사실을 알아차려가지고 예. 비정상적으로 종료시켜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잘 안 되나 보다 이따 해야지 할 텐데 네. 자기가 이제 이미 다음번에 다시 같은 번호를 물어볼 걸 알아가지고 예. 자기가 보안카드 물어볼 번호를 아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은행 계좌를 갖다가 금액을 이체시킨다든지 이런 불법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컴퓨터를 이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은 일단 악성 코드에 감염 안 되는 것이 최선인데 예. 사실 현재로서는 완전히 감염이 안 되는 건 쉽지 않고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일단은 그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수시로 검사하는 방법은 우리 1차적으로는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되고 예. 2차적으로는 키사 정보인터넷진흥원에서 유지하는 보호나라 사이트가 있는데 예. 거기 가면 자기 PC가 감염됐는지 예. 수시로 점검을 해주거든요. 예. 그런 걸 하는 방법도 있고 예. 일단 이상하게 갑자기 종료가 됐다. 그러면 이상한 거니까 즉시 은행 콜센터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네. 혹시라도 돈이 이렇게 되면 지급정지를 시킨다든지 예.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요새는 이제 해커는 어쨌든 다른 PC에서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니까 네. 거기다가 내 인터넷 뱅킹은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있는 어느 PC로만 하겠다. 그래서 PC를 고정시키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 IP 주소하고 맥 주소라는 걸 이용해서 해커가 불법 행위를 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메모리 해킹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만 얻으면 그다음부터 프로그램이 작동 안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는군요. 예, 도망가는데 예. 일단 은행 거래에 필요한 것이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그렇죠. 공인인증서, 그다음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예. 그다음에 보안카드 번호죠. 예. 근데 이제 공인인증서는 미리 해킹해 갖고 예.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하고 보안카드 번호인데 그렇죠. 그거는 이미 메모리 해킹을 통해서 예. 지가 알게 되니까 이제 바로 금액을 인출하는 겁니다. 예. 휴대폰을 통해서도 스마트폰 통해서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자주 입력을 시키고 하거든요. 예. 휴대폰 안전합니까? 휴대폰도 사실은 PC하고 똑같은 거니까 예. 다른 게 없죠. 사실 그리고 휴대폰의 경우에는 우리가 앱 서비스를 자꾸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다 이제 앱을 통해서 또 악성 코드에 감염되고 하니까 예. 사실은 PC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죠. 더 취약한 점이 있죠. 예. 휴대폰, 스마트폰도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앱 수시로 이렇게 무료니까 예. 다운받고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악성 코드가 묻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무료 콘텐츠들이 또 많고 하니까 예. 무료 콘텐츠, 무료 앱들이 많으니까 예. 수시로 다운로드 받는데 예. 거기에 이제 각종 악성 코드들이 묻어와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스마트폰은 어떻게 그러면 처리해야 됩니까? 컴퓨터 같은 거야 바이러스 백신이 있다고 치지만 여기는 예. 애플리케이션 백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백신은 없는데 예. 일단 스마트폰도 V3라든지 각종 백신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백신도 아까 말씀드린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고 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금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콜센터에 전화를 하든가 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거나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다. 정말 억울하게. 1차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고객입니까? 그게 지금 좀 애매한 점입니다. 이게 신종 사기 기법인데요. 은행이 사실은 보안 모듈을 최신 상태를 유지해도 현재 그 기술적으로만 막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된 데서는 은행이 1차적 책임을 지도록 해놨는데 은행이 1차적 책임을 지기에는 좀 너무 억울한 면도 있고 그러다 고객도 사실 억울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좀 향후에 그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농협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했을 때 이게 이제 농협이 그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런 그냥 전액 배상해주기로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다른 은행들의 경우에는 좀 더 조사를 해보고 피해 구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험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킹 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좀 활성화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 해킹 보험 제도를 한번 이참에 고려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도 있긴 있는데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 듣고 보면 도대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불안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 일차적으로 이게 편의성과 보안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워낙 타은행 간에도 실시간으로 많은 금액을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은 거고요. 본인들이 그 1차적인 제일 기본적인 수칙이지만 악성 코드 감염 안 되도록 그리고 감염된다고 하면 즉시 퇴치하도록 조심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PC가 좀 더 안전하니까 지정된 PC에서만 인터넷 뱅킹을 하도록 은행에 신고하고 해서 지정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기존 그 PC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뱅킹을 통한 금융거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좀 몇 개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우리 그 악성 코드에 감염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뭐 10개명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잘 나와 있거든요.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본인이 일단 감염되지 않도록 함부로 무료 콘텐츠라든지 그 남모른 메일이라든지 첨부 파일 열어본다든지 이런 건 금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최근에 스미싱에 많이 당하거든요. 스미싱을 통한 여러 가지 악성 코드 감염 이런 것도 조심해야죠. 조심은 전부 이 소비자들이 문명의 이기를 쓰면서 결국은 따라오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은행에도 여러 가지 어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책임을 주는 그런 법률안이 강화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본인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임종인 교수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살림살이 나아지는 여심 잡는 경제 시간입니다.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생활경제상담센터의 푸른살림 박미정 센터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리필되는 제품이 상당히 알뜰 상품이다 싶어서 주부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알고 봤더니 용량도 더 작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런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대부분이 그 뉴스 들으시고 귀를 의심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리필의 원래 취지가 그 용기 막 계속 버려지는 거 아까우니까 그 용기에 다시 채워서 쓰라고 비닐팩으로 이렇게 좀 사용하기는 불편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게 리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품보다 더 비싸다든지 용량도 좀 이렇게 원래 홍보됐던 것보다 적다든지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마트 관계자들이 할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네. 사실 근본적으로 상식밖의 상황인 것이죠. 차라리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는 이럴 바에야 차라리 본품을 사서 더 편리하게 사용하겠다. 예.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와도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사실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예. 친환경 의지라든가 원래 취지가 다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리필 제품을 쓰면 좋은 점이 많다는 생각은 떨쳐버리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들고 뭐 예. 괜한 포장 비용 같은 거 절감될 수 있어서 사실 전체적으로 보자면 훨씬 의미 있는 일인데요. 자꾸 이런 식의 이제 약간의 영업적인 꼼수를 부리게 되면 이 절약된 이익과 가치가 소비자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소비자들도 좀 열심히 쓰기도 줄이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 이거 신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신뢰를 부르뜨리는 행위를 하는 기업들은 이름도 대주고 또 영업 정지도 좀 강하게 하고 세무조사 들어가고 좀 단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일이 처음은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근데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뭐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예. 뭐 전국 주부교실 중앙회라는 데서 전국 171개 대형 할인점을 대상으로 이제 그람당 가격을 비교를 하는 작업을 하셨나 봐요. 네. 근데 단품보다 묶음 제품이 비싼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가격이 서로 동일한 경우도 57%나 됐다고 합니다. 저런. 묶음 제품이 실제로 단품보다는 가격이 싼 경우는 네. 불과 3.2%. 참. 그나마 이 가격 차이도요, 0.27%에서 0.41%. 그러니까 되게 미미한 수준이었던 거죠. 예.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주로 쓰여지는 생활용품 24개 항목을 조사를 해보니까 예. 슈퍼마켓이 대형마트보다 3%가량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그것도 제품을 사면 또 우리 마트 하면 유명한 게 1+1 상품 있죠.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제 1+1 상품도 이 단품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이 7.4%나 나왔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상식에서 대형마트가 슈퍼마켓보다 싸다. 그 다음에 묶음 제품이 단품보다 싸다. 1+1을 하게 되면 싸다. 네. 이런 선입견들이 다 지금 다 재조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주부님들이 서로 트윗이나 SNS로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고 하시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 이게 SNS가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최근에 좀 웃지 못할 그런 사진으로 계속 유명 포털에 이제 올라가는데요. 대형마트의 황당한 가격 해가지고 네티즌의 주목을 받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중량 한 685g 정도의 토마토 소스 한 병을 3,3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예. 같은 제품을 3개를 한 봉지에 담아놓고 묶음 판매를 하는 것이 9,970원. 그러니까 묶음 상품을 사면 70원이 더 비싸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과거에 가격표를 철거하지 않았거나 이게 좀 실수다. 예. 이렇게 이제 하는데 물론 실수가 발생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실수가 거듭돼서 소비자 계속 계산을 잘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0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사실 또 가서 항의하기도 그렇고. 예. 아니죠. 항의가 아니라 이런 거는 당연히 바로 잡으셔야죠. 귀찮다고 네, 한 분이 안 하시면은 100분이 안 하시면 70원 곱하기 100원이면 7,000원 아닙니까? 그럼요. 예, 이게 100만, 1000만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돈이 전부 다 재벌 기업들의 호주머니, 오너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 돈이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은 돈 네. 아닙니다, 이거. 네, 맞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모조리 따져가면서 물건 살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제일 피곤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 사면서 이거 다 뭐 따져보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일인데.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의식이 되게 중요해지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웬만하면 묶음 상품은 그냥 안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속임을 당하면 기분도 안 좋고요. 예. 가격도 안 싼데 자꾸 뭐 치약 3개를 한 묶음에 팔면서 하나는 뭐 용량이 훨씬 작은 거를 끼워 넣는다든지 예. 과자 같은 경우도 겉포장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용물만 확 줄어있다든지 이런 하자는요 워낙 뒤늦게 발견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무리 이거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해도 보상이 사실 어렵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이 반찬이나 음식물 같은 거 막판에 가셔서 몇 가지 묶어 파는 거 사시는 경우에도 피해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되는데요. 예.
이 남은 음식물 양념 찌꺼기만 모아가지고 그거를 2팩으로 따가지고 판다든지. 예,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마감 세일이다, 그래서 뭐 1+1이다, 묶음 상품이다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예를 들어서 가격을 이런 식으로 해서 덤탱이를 썼는데 가격표를 잘못 매겼습니다, 손님. 이런 식의 변명을 할 때는 원래대로 하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을 그냥 드리고 그 가격까지 다시 변상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까지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법률 같은 거는 누가 만들죠? 그리고 여성가족부라든지 소비자들의 이런 권익을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 입법화 시킬 수 있는 단체가 누구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입법 주체들이 사실은 이게 소비자들이 의견들을 많이 형성을 하고 이것을 받아 안아서 입법화 이런 규제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단위들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됐으면 좋겠는데요. 연결돼야죠. 사실 소비자들 개별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런 암암리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환불하러 가면 그 캐시어 직원의 급여에서 이게 깎인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소비자 의식을 가지고 신고를 해도요. 그 유통 시스템 자체가 뒷받침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대형 유통 회사들 또는 대형 슈퍼마켓, SMS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인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소비자 센터라 그러죠. 그런 곳에 뭐 가격이 잘못되었다 내지는 파손된 물품을 가져가서 변상을 받을 때 그 부분이 그 직원분들의 임금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풍문입니까? 예, 아마 사실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약간의 페널티, 직원들의 실수로 이제 뭐 계산상의 착오나 여러 가지 실수로 돼서 그 일종의 직원들에게 페널티를 가하는 방식으로 이게 충당이 되는 것이죠. 대통령은 손톱 밑에 가시 뽑겠다 그러고 신발 속에 들어가 있는 모래알 뽑겠다고 했는데 왜 대기업들은 이런 그 종업원들 정말 그 급여 많이 받아봤자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15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 분들한테 이런 거를 페널티를 매기는 걸 왜 이걸 좌시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소비자들도 그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적극적으로 못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게 되면 그 소비자들도 그까짓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70원 내가 참지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다른 방안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또 대안을 또 찾을 수 있을까요? 또 재밌는 그 소개들이 많이 온 게 그 대형마트 같은 데서는 대량으로 사시다 보니까 왜 영수증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길죠. 그거를 꼼꼼히 보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생각보다 그 영수증에서 에러가 되게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요. 뭐 할인 코너에서 샀는데 본 제품 가격으로 찍혀 있다든지 1+1을 샀는데 2개 값으로 버젓이 찍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고객이 영수증을 보고 체크해내지 않으면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결론은요. 대형마트 가서 그렇게 정신없이 여러 개 바구니에 담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인근 슈퍼에서 하나씩 2개씩 그냥 영수증 단촐하게 사시는 게 지금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뭐 이런 대형 유통마트를 가서 물건을 살 때가 있는데 가격표를 꼭 그 대조를 하거든요. 어떨 때는 가격표를 상품을 잘못 놔둬가지고 맞아요. 2,000원짜리 있는 걸 줄 알고 2,000원짜리인 줄 알고 집었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는 4,000원이 돼버리고 이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런 혼선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앞으로도 우리 박미정 센터장이 이런 거를 많이 좀 방송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이 방송 듣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입법 활동하는 분들이 좀 참고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생활경제상담센터의 푸른살림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근 을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네, 4시 뉴스 듣고 4시 10분부터 3부가 시작되는데요. 3부에서는 인도발 금융위기 우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